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씩 민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민법 시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민법 시집 사적 생활 관계에 대한 대서사시라는 거죠. 요것을 하나하나 이제 해석해 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입문서 책을 보시면은요, 첫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이제 민법 파트 넘기시면은, 이제, 가장 먼저요, 제1편에서 이제 민법 총칙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민법 총칙은 들어본 말이 아닌데요, 지난 시간에. 자, 한 페이지를 더 넘기시면 122페이지가 있어서 이제 서론해가지고요. 자, 1 보시면 민법의 개념이 나오는데, 개념 이런 것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죠. 그냥 사법의 일반법이다. 즉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만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사례들을 여러분이 뭐 다 지금 알 필요는 없고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넘어가는 부분은요, 그냥 안 읽어보셔도 되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내용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민법을 공부하게 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기본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해 나갈 테니까요. 자, 맨 밑에 보시면 이해서 민법의 체계 이렇게 있습니다. 민법의 체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민법은 사적 생활 관계에서 발생되는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민법입니다. 자, 그러면 사적 생활 관계에서 발생되는 이 권리의 내용이요.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민법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잠깐 했을 때 채권, 권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채권이라는 게 있었죠. 채권. 채권을 규율해 놓은, 규정해 놓은 법을 우리는 채권법이라고 하고요. 채권법이라고 하고. 또 물권이 있었죠. 물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이렇게 설명하면은 매매 계약을 하면 채권이 발생하고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또 물권이 변동된다.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우리는 물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물권이 있고요. 물권을 규정해 놓은 법이 이제 물권법이 됩니다. 물권법. 자, 사적 생활관계에서 발생되는 권리는 이런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물권이나 채권은요, 채권은 다 재산과 관련되는 권리죠. 재산, 소유권을 이전해라, 10억 원을 지급해라. 채권, 재산과 관련되고, 또 X 물건의 소유권도 그 물건에 대한 재산, 재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권리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재산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재산권. 그래서 재산권에는 이제 물권, 채권이 대표적인 것일 거예요. 자, 사적 생활관계에서 권리는요, 이렇게 재산적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가족관계에서요. 자, 갑과 을이 혼인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요, 아이를 낳았어요. 자, 그럼 가족이 되겠죠, 가족이 되면은. 자, 부부 사이에도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뭐, 종조 의무라든지, 또, 뭐, 서로 부양해야 될 의무라든지,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권리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가족관계 속에서도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가족관계도 개인의 관계죠. 국가와의 관계는 아니죠. 이렇게 가족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사적 생활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권리, 사권, 이것을 가족권이라고도 합니다. 가족권. 이 가족권은 다른 말로요, 부모라는 지위에서 또는 자식이라는 지위에서 또 부부라는 어떤 서로의 배우자적인 어떤 지위에서 그 신분에서 갖는 권리, 가족이라는 그 지위, 신분에서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가족권을요, 신분권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분권, 가족이라는 신분 속에서 발생되는 권리다라는 거죠. 이것은 재산관계는 아닌 거죠. 재산관계는 서로 종조 의무가 있다. 이런 건 재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이 가족권은 다시 둘로 나눕니다. 가족권은 이렇게 신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신분, 좀 더 넓은 의미로 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다 친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있고, 그렇죠. 뭐 고모와 나와의 관계에서도 권리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보다 더 넓은 개념을 해서 이제 친족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깊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친족이라는 신분 속에서 발생되는 권리다. 그래서 친족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족권.
그러니까 가족권에는요, 이 친족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갖는 권리들을 그것을 친족권이라고 하는데,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겠죠. 그 재산을 배우자나 자식이 상속을 하게 되죠. 이 상속도 가족관계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권도 어떻습니까? 가족들만 상속할 수 있어요. 친족들만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속권도 가족권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친족 사이에서 또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상속권이라는 것도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친족권을 규정해 놓은 법, 그러니까 가족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권리들, 친족권을 규정해 놓은 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친족법이라고 하고요. 상속권을 규정해 놓은 법을 우리는 상속법이라고 합니다. 상속법.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사적 생활관계에서의 권리는 재산권과 가족권으로 나누고 다시 그것을 이렇게 크게 다시 또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민법도 편제가요. 편제가 요 물권이 이제 2편에 있고요. 채권이 3편, 친족이 4편. 그러니까 여기 2편에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3편, 그 다음에 친족법은 4편, 그 다음에 상속법은 5편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편이 없죠. 1편에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1편은요. 1편은 이런 모든 권리, 재산권과 가족권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 공통점들을 모아가지고 민법 총칙을 만들어놨습니다. 총칙. 모두의 공통적인 거. 이제 모두의 공통적인 거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는 성질이 전혀 다르죠. 여기서는 정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여기는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의 모든 공통점을 다 총칙에 규정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칙은요, 주로 이 재산관계와 관련된 내용의 총칙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합니다. 가족관계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가족관계에서는 많은 특별 규정들을 두고 다르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칙은 모든 권리의 공통적인 내용을 규율하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주로 재산권, 물권과 채권의 공통점들을 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총칙에는 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재산권이 발생하고 친족권, 가족권, 이런 상속권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뭐에 의해서 발생합니까?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당사자의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를 직접 발생시키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행위,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법률 행위를 주로 다룹니다. 그 이외에도요,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또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인 원인으로 해가지고, 공통되는 상황으로 해서, 보통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은 이렇게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변동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이제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아무런 행위도 안 했는데 법의 규정에 의해서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권리 변동에 권리를 소멸시키니까 이것도 권리 변동인데 그 권리 변동의 원인이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변동되는 거죠. 이 소멸되는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물권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있고요.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공통점이기 때문에 총칙에는 법률 행위도 있고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소멸시효 이런 것들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 이런 것들이 민법 총칙에 규정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행위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리가 변동되는 건 법률 행위에서 변동되기 때문에 요게 총칙의 주요 내용이 되고 우리의 시험범위도요. 우리 시험범위도 법률 행위반 우리의 시험범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법률 행위를 했을 때요. 이렇게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 행위는 물권 행위. 그리고 채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는 채권 행위. 매매 같은 경우가 이제 채권 행위,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이제 물권 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재산권을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물권 행위, 채권 행위를 합쳐서 재산 행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친족권이나 상속권이나
이런 것을 또 변동시키는 행위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가족행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선 재산법상 법률행위들이고, 그러니까 물권이나 채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는 재산법상 법률행위.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재산법이라고 하고, 가족권을 규정해 놓는 두 법을 합쳐서 이제 가족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족법상 법률행위도 있고 재산법상 법률행위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가족법상 법률행위는요, 부동산 거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시험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주로 요 세 가지만 우리의 시험범위에 해당된다. 물론 채권 중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모든 내용이 다 우리의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또 물권 중에서도 이제 질권은 또 제외가 된다는 거죠. 자, 재산상의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매매라든지 소유권 이전 행위, 이런 게 이제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됩니다. 가족법상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갑과 을이 어떻게 돼요? 부부로서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둘이서 뭘 해야 됩니까? 혼인을 해야 되겠죠. 결혼. 이 결혼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갑과 을 사이의 가족법상 계약이 되는 거죠. 함께 살자는 계약이 되겠죠. 이런 혼인들이 이제 대표적인 가족법상 법률행위가 됩니다. 또 이외에도요, 뭐 유언 이런 게 있어요. 유언. 이런 것들도 가족법상 법률행위가 돼요. 그래서 혼인이나 유언이 대표적인 가족법상 법률행위가 됩니다. 자, 상속은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상속은 내가 받으려고 해서 나의 의사에 의해서 상속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에 의해서 부모가 사망하면은 자식이 상속한다라고 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권리입니다. 상속을 그러니까 혼인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어도 어떻습니까? 법의 규정에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있죠. 상속권은 법의 규정에서 발생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요 핵심은 법률 행위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체계가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죠. 그래서 체계는 총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편이 된다는 거죠. 법률 행위 등에 있는 거 총칙이제 이게 1편이 됩니다. 1편이. 그래서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민법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모든 내용을 다 민법에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사특별법 해가지고요. 특별법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험 범위는 민사특별법도 굉장히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5개만 공부하고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고 1편 중에서도 법률행위, 물권편 중에서는 질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법에서는 계약법만, 계약법 중에서도 매매, 교환, 임대차만 우리의 시험범위에 해당된다라고 우리의 시험범위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장 보시면요. 오른쪽 123페이지 보시면 민법의 개념,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권리의 변동. 자, 법률 행위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법률 행위를 다룬다는 건 그 전제가 뭡니까? 이런 권리의 변동의 원인으로서의 법률 행위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매매나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권리가 변동이 된다는 거죠.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가 변동된다.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현상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발생이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은요, 취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소유권 이전 행위를 통해서 을이 어떻습니까? X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취득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이라는 말 대신 취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멸이라는 말 대신요. 소멸이 됐다는 것은 권리가 상실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소멸이라는 말 대신 상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발생, 변경, 소멸, 취득, 변경, 상실을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권리 변동. 이 권리 변동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제 법률 행위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이 권리 변동과 연관하여서만 우리가 법률 행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에는 법률 행위가 있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변동시키려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법률행위가 되고,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어렵게 느끼시면 그냥 매매를 법률행위라고 한다. 계약이 대표적인 법률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물론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변동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우리는 법률행위를 다룬다라는 거죠. 자, 123페이지 위에 보시면요, 이제 권리의 종류가 있는데, 이 권리의 종류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거죠. 권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우리는 이제 크게 물권, 채권, 가족권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산권과 가족권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고요. 다시 그 재산권은 채권, 물권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는데, 먼저 채권이라는 개념은 앞서 설명했죠. 어떤 인간의 행위에 대한 권리, 어떤 뭘 해달라, 일단 어떤 이행을 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했죠. 채권. 자, 물권은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예요. 내가 이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서 얻는 권리, 그 이익을 실현하는 권리, 이런 것들을 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채권자가 채무자, 특정 채권자가 그 채무자에 대해서 급부, 그러니까 특정한 행위가 되겠죠.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물건에 대해서 직접 지배하는 권리, 이것을 이제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권. 그 종류들은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잠깐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권에는 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밑에는 이제 형성권, 항변권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추상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이제 권리에 구체적인 예가 나오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청구권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자에게 뭔가를 요구한다, 청구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청구해가지고 사람이, 그 상대방이, 청구를 받은 사람이 그 요구한 대로 행동을 해줘야 만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그러면은, 자, 갑과 을 사이에는요, 청구권은 채권이랑 좀 비슷하겠죠. 상대방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과 청구권은 비슷할 것 같지만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자, 3월 1일 날 갑과 을이 매매를 하게 되면요, 갑은 을에 대해서, 을은 갑에 대해서 장차 3월 31일이 되면은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채권이 3월 31일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바로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때 채권은 발생하고요. 자, 그러면은 채권이 지금 3월 1일 날 발생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죠. 소유권 이전은 3월 31일 날 해주기로 했으니까요. 3월 1일 날은 단순히 채권, 그러니까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죠. 가능성이 생겼을 뿐이에요. 가능성, 그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때 채권이 발생하고 있다가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청구할 수는 없죠. 3월 1일 현재 청구할 수는 없고. 그러다가 3월 30일이 됐습니다. 3월 31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구체적인 이때 발생한 채권을 근거로 해서 3월 31일이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 갑에게 야, 소유권 이전을 해줘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구체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러한 청구권을요,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게 되면은 3월 1일 날은 채권만 발생을 하고 3월 31일이 되어야 비로소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해달라는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거고, 물론 상대방은 대급을 지급해달라는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청구권을 행사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그 청구에 맞춰서 이전하는 행위를 해줘야 내가 만족을 받는 거죠. 대금 지급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해야 만족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요구한 대로, 청구한 대로 이행을 해줘야 그 만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청구권. 자, 만약에 그러면요, 만약에 이 청구권이라고, 이걸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요, 갑이 을한테 3월 현재 15일인데, 이때 청구를 합니다. 청구권을 행사해요. 청구를 하게 됩니다.
대금을 지급해라라고 청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을은 야 아직 3월 31일이 안 됐지 않냐? 난 줄 필요 없잖아요. 3월 30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청구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청구에 들어오게 되면은 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거절할 수가 있겠죠. 청구에 대해서 거절. 야 3월 31일이 안 됐으니까 나 돈 줄 필요 없다라고 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거절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권에 대해서 어떤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3월 31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청구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31일 됐으니까 과연 그러면 이때요. 갑이라는 사람은 3월 31일이 돼서 대금 지급 10억 원을 청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그러면 3월 30일에 10억 원을 지급해야 되느냐 있어서요.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10억 원을 청구하게 되면은 10억 원을 지급하겠지만 자신은 소유권 이전 행위, 즉 등기 서류를 주지도 않으면서 나한테만 10억 원을 달라고 하면은 을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또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행위와 대금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네가 먼저 돈부터 줘라. 네가 먼저 물건부터 줘라. 이렇게 요구하면은 당연히 거절할 수 있겠죠. 돈 줬는데 물건 안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3월 31일이 돼서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때 만약에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이행을 해라라고 하게 되면 또 거절할 수가 있어요. 항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동시에 이행해야지 왜 나한테만 먼저 이행하라고 하느냐 해서 나의 이행을 거절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근데 상대방의 갑이 소유권을 이전에 주면서 나한테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는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나는 항변권이 없는 거죠. 상대방이 지급했기 때문에 나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거가 있으면 거절할 수가 있고 근거가 없으면 이제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청구권에 대한 거절권을 우리는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에 있죠. 그래서 항변권. 그래서 여기는 말이 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청구권에 대한 거절권, 이것을 항변권이라고 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청구권은요, 이렇게 채권으로부터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권을 넘겨받아가지고 돈 주면서 등기까지 다 맞춰서 이제 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을이 소유하고 있는 내 토지인데요. 병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천막 치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죠.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토지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라고 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나의 소유권이 어떻습니까? 침해를 받고 있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사용을 못하니까 침해를 받고 있어요. 자,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을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장 나가라 라고 퇴거를 어떻게 돼요? 퇴거를 청구하게 되겠죠. 퇴거를 청구하게 됩니다. 아, 이때도 청구라는 말이 나오죠. 퇴거를. 그러니까 퇴거하는 행위를 하여라는 거죠.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퇴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만족을 얻게 되겠죠. 나의 이제 사용권이 회복이 되니까.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에 의해서 침해를 계속 받기 때문에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고요.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끌어낼 수는 없고 이제 그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해 보호된다. 국가 권력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법원에 와가지고 국가 권력이 와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법원에 와서 요구를 하게 되면은 국가 권력이 국가에서 딱 보고 그래 네 소유인데 왜 병이 안 나가고 있냐. 병 너 나가라 해서 국가 권력이 와가지고 강제로 이 사람을 나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때요. 퇴거를 청구합니다. 퇴거. 이것도 청구예요. 자, 퇴거를 청구하는 근거는 뭡니까?
이 사람이 물권, 두 사람 사이에 계약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을이 병에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권의 근거에서 어떻습니까? 청구를 하는 거죠. 청구를. 그럼 이것은 소유권의 근거에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 청구권은 소유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이런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은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죠. 모든 권리에는 그 안에 그 권리의 어떤 실효성을 위해서 권리의 내용으로서요.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채권은 가지고 있지만 청구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신의 소유권이 침해당했을 때 상대방한테 나가라고도 말 못한다면 소유권은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그 권리의 효력으로서 그 권리의 어떤 그 실효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모든 권리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포하고 있어요. 그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의 어떤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이 청구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청구권은 가족법에 의해서도 발생을 합니다. 또 인격권을 통해서도 발생하죠. 내가 인격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인격권을 침해합니다. 어떤 인터넷 게시글에 명예훼손하는 글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습니까? 인격권을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삭제하라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청구권이니까 인격권적 청구권. 가족법으로부터 발생되는 청구권은 가족법상 청구권. 그래서 모든 권리에는 청구권이 있다. 청구권이 없는 권리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리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구권과 채권은 약간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돼요. 청구권은. 자, 이런 게 청구권이고요. 그러면 이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게 항변권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 소유권에 의해서 나가라고 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요. 을과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임차인이요. 이걸 빌려서 사용료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어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을이 나가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병은 임차권을 가지고 거절할 수가 있겠죠.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이 퇴거 청구를 거절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거절하기 때문에 이것을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자체가 항변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을 근거로 해서 이제 거절한다는 거죠.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물권 자체가 청구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청구를 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소유권이 청구를 해 들어오게 되면은 임차권을 가지고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청구에 대한 거절권을 우리는 항변권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항변권. 자, 그래서 항변권은 항상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합니다. 전제로 하는 거고. 그 위에 3번 보시면 형성권이 있는데요. 형성권.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청구권이 만족을 받으려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상대방이 이행을 해줘야 그 청구권이 만족을 받는 거죠. 퇴거를 청구했을 때 이 사람이 임차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었으면은 청구를 해서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야 만족을 하는 거죠. 안 나가면 결국 이제 국가, 공권 역시 재판, 법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상대방이 응해줘야 내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청구에 따라 응해줘야 만족을 받을 수가 있는 권리가 청구권이고 상대방이 그에 따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항변권이에요. 근데 양거로 3번에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다릅니다. 형성권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계약을 했습니다. X물건 10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갑은 저거와 똑같은 거죠. 갑은 3월 31일에 X물건을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넘겨줬는데, 을이 갑한테 10억 원을 주질 않아요. 제때 주질 않습니다. 계속 주지 않고, 계속 기다려도 안 줘요. 그러면은 갑은 어떻습니까? 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죠. 해제. 네, 나 당신한테 이 계약 없었던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해제한다. 계약을 해제한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것을 해약 이렇게 하는 거죠. 해약.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해약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해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요.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바로 없었던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뭔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은 원래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이 계약, 유효한 계약을 통해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 채무가 있었는데 계약을 해지해버리니까 이 계약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갑과 을 사이의 그 권리가 소멸해버립니다.
자, 권리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도 권리가 소멸되니까 권리의 변동이 되겠죠. 이때 권리의 변동을요, 을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유효했던 계약을, 유효해서 권리의무가 발생했던, 권리의무가 존재하였던 이 계약을 소멸시킴으로써 권리관계를 없애버리는 거죠. 자, 일방적으로, 그것도 어떻습니까? 일방적인 의사죠. 계약을 해지할 때 뭐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되냐, 승낙이 있어야 되냐?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채무 불이행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의나 승낙 없이요, 갑은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가 있고, 해지해버리면 뭐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해지할게 라고 해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버리는 순간, 보내버려서 을에게 도달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계약은 없었던 것이 돼버립니다.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일방적인 의사에서요. 그러니까 청구권은 어떻습니까? 뭘 요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응해줘야 만족을 받는 것인데, 이 해제권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방적인 의사에서 권리관계를 이렇게 변동시켜버릴 수 있는 권리. 굉장히 강력한 권리죠. 이러한 권리들을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관계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형성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률관계,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는 것만 형성한다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소멸시켜버리는 것. 즉, 권리관계를 변동시켜버릴 수 있는 권리.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뭔가 누군가에게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요, 해제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성권이라고 한다. 요거만 자,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성권의 내용은 뭐 취소권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해제권, 취소권을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권리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권리는 이런 권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류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렇게 재산권, 채권, 물권, 가족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게 이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 이런 권리들이 권리들이 발생, 변경, 소멸되는 현상을 우리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책에서는요, 권리의 변동 중에서 취득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취득만이 권리의 변동이 아니라 변경이나 소멸되는 것들도 권리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취득만 있기 때문에 취득만 잠깐 설명하면은요, 취득도요, 여러 종류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다가 자기 토지 위에요,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자,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한 갑이 어떻습니까?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소유권. 그래서 없었던 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발생하게 되겠죠. 이러한 권리의 발생,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게 되겠죠. 이렇게 취득하는 것. 없었던 권리가 새롭게 취득할 때 이런 것들을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것이죠. 원시 취득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요, 갑이 을한테요, 이 건물을 넘깁니다. 이 건물을 을한테 이전을 해줘요. 돈 받고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을은 갑으로부터 매매를 통해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자, 을의 소유권은 갑으로부터 승계되고 있죠. 승계되고 있죠. 그래서 을의 소유권을 취득은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갑으로부터 승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승계 취득.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이것은 원시 취득이라고 하고요. 원시 취득이라고 하고, 이것을 승계 취득이라고 해요. 자, 승계 취득은 다시 둘로 나눠요. 여기는 이제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했는데요.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했는데, 이 권리 자체가요, 완전히 이전이 되면 이것을 이전적 승계라고 합니다. 승계 취득에는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 자체가 이전이 돼버리면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설정적 승계는요, 권리 자체를 완전히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이 있으면 갑은 이 물건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기가 마음대로,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수익도 할 수 있고 또 처분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분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모든 자기가 가진 소유권의 그 힘들을 모두 한꺼번에 넘기게 되면 이것은 이전적 승계가 되는 것이고요. 설정적 승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요,
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싶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라고 하면은 을은 이제 갑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어떻습니까? 이 건물을 담보로 잡았어요. 담보로 잡게 되면은 을은 어떻게 돼요?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을 갖게 되는 거죠. 저당권. 자, 은행에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살고 있는 사람 여전히 갑이 살죠. 사용 수익은 갑이 하면서 만약에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제때 돈을 안 받게 되면 이것을 경매를 통해서 넘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저당권자는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사용 수익권은 그대로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소유권 자체는 그대로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을은 어떻게 돼요? 단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소유권의 권리 중에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만 넘겨받는 거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만. 즉, 갑이 은행에 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은요, 갑은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있는 거죠.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소유권의 일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을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리를 다 넘겨줘 버리면 이것은 이전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일부만 떼주면 이것은 설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을한테 전세,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를 내줄 때도 마찬가지죠. 전세를 내줬다고 해서 소유권을 상실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만 전세권자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럼 전세권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만 넘겨받고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는 게 아니죠.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으면은 이전적 승계. 그 소유권 중에 일부만 넘겨받으면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전세권을 설정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전적 승계를 하게 되면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잃게 되고 이 사람이 새로운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전적 승계라고 합니다. 이전적 승계. 자,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은 방금 설명했던 제가 이제 요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에는 이제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에는 다시 완전히 권리를 이전하는 이전적 승계와 일부만 떼주는 승계 취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승계 취득. 자, 넘기시면은 이제 그 권리 변동의 원인이 있죠. 자, 이렇게 권리가 변동되는 거, 주로 우리는 이제 민법에서 권리를 다루는데,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법률의 규정과 법률 행위가 있는데, 주로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법률 행위라는 거죠. 법률 행위. 법률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계약이 바로 이제 그 법률, 요것을 어떻게 되냐. 요것이 이제 법률 요건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일정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하고요. 권리 변동을 법률 효과라고 하고요. 즉 구체적으로 권리가 이제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런 원인들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요건. 그래서 법률 요건에는 이제 법률의 규정과 법률 행위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률 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법률 요건들이 있을 때요. 그러면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또 개개의 사실들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보면, 계약을 보죠, 계약. 자, 계약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 이게 법률 행위, 계약이라고 했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이 이 물건을 팔겠다. 청약을 하는 거죠. 청약만 있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청약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계약이 어떻게 돼요? 성립되는 것은 아니죠. 계약이 성립돼서 그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청약만 있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돼 가지고 권리가 변동되는 건 아닙니다. 또 뭐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청약도 안 했는데 혼자서 승낙을 했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법률 그 계약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에요.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청약이라는 하나의 사실과 승낙이라는 하나의 사실이 어떻게 돼요? 합쳐졌을 때 비로소 계약이 되는 거죠. 계약이 돼서 이것이 바로 법률 행위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요. 이 청약이나 승낙,
청약이나 승낙, 그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 되겠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 사실들이 모여가지고 법률 요건을 이루고 법률 요건이 이제 다 갖추게 되면은 법률 요건에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로서 권리가 변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은요, 맨 오른쪽 법률 효과는 이제 권리의 변동을 말합니다. 권리. 그래서 권리움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법률의 규정이라든지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개별 개개의 사실들, 이것을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법률 사실. 특히 이 법률 행위, 특히 계약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사실인 청약과 승낙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는 거죠. 총칙에서는요, 주로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개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약이나 승낙은 그 단독으로는 청약만 하나 있다, 승낙만 하나 있다. 이것은 그냥 법률 사실일 뿐이지 이 자체가 법률 행위는 아니고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법률 행위, 즉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계약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법률 행위를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 사례 있는데요. 사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개념적으로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법률 행위라는 거죠. 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은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법률 행위의 대표적인 건 계약. 계약의 대표적인 것은 매매. 그래서 매매가 곧 법률 행위고 계약이 바로 법률 행위라는 것이죠. 자, 법률 행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률 행위에서 권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법률 행위를 다루는데 법률 행위 개념이 있죠. 자, 법률 행위 개념은요. 개념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법률 행위 이런 거예요. 우리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갑이 팔려고, 계약이라는 것은 갑이 팔려고 했고 우리 살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청약이라는 자기가 팔려고 했으니까 청약을 할 것이고 살려고 했으니까 승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의사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권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을 법률 행위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밑에 사례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2에 보시면 법률 행위 이제 요건이 있죠. 요건. 자, 그럼 우리 앞에서 잠깐 설명했어요. 우리가 뭐였죠?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잠깐 설명을 했던 것이죠. 자, 법률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요. 바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행위들, 의사에 의한 직접적인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하는데 법률 행위가 있다고 해서 바로 어떻게 돼요?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법률 행위가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법률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즉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외형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외형적인 요건을 우리는 성립 요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성립 요건. 그래서 성립 요건 밑에 보시면요. 일반적 성립 요건. 자,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서 우리가 있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계약서에는 무엇을 얼마에 파는지가 써져 있고 맨 밑에는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써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인도 있어야 되는 거죠. 도장이 찍혀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는 최소한 계약서다라고 봅니다. 계약서.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계약서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으로서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당사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법률행위라는 그 내용. 이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되는 목적. 그게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겠다, 팔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의사표시. 사인이 있어야 된다. 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 이것이 모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이 있고요. 밑에 양가로 2번 보시면은 뭐 특별 성립 요건이 있는데 이것은 뭐 혼인에 있어서의 신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가족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성립 요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바로 계약한 대로 권리가 변동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성립 요건은요, 일단 외형을 갖추었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지, 다시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는 이 성립된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야 돼요. 효력 발생 요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 바로 효력이 있기 위한 요건, 그래서 유효 요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이 당사자가 어떻게 돼요? 이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능력. 자, 여기 능력에는 최소한 법률행위는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법률행위를,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라는 애가 10살 먹은 꼬마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으로 뭐 10억짜리 물건이 있어요. 근데 10살 먹은 애가 뭘 몰라요. 그러니까는 어떤 옆집 아저씨가 새우깡 몇 봉지에 사주니까요, 여기다 이름 쓰고 사인을 해버렸어요. 이것도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성립은 한 거죠. 외형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갑이라는 애가 10살밖에 안 먹은 애라 이거죠. 10살 먹거나 안 먹은 애가 어떻게 돼요? 어떤 법률 행위를 합니까?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요, 최소한 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변동시키려면은 뭐가 뭔지, 그러니까 권리가 무엇인지, 권리가 발생한다, 소멸한다, 이런 의미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의 어떻게 돼요? 의사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의사 능력, 여기서 의사 능력은요, 사리 변별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더 나아가서요, 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제 법률행위를 합니다. 그럼 최소한 단독으로 이렇게 완전 유효한 행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또 갖춰야 돼요. 행위 능력. 그런데 이 행위 능력에 관한 내용은요, 우리의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이제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은 행위 능력이 이제 제한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물건을 파는 갑이라는 아이가 10살이면은 이제 사리 변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되겠지만은 갑이 한 17세 정도라고 해보죠. 17세. 17세면은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하기 때문에 사리 변별 능력은 있죠. 물건을 사고 판다, 매매,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세 정도 되는 고등학생 정도면은요, 이 사람들은 법률행위를 할 때, 매매를 할 때 자기 자신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매매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단독으로 이렇게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은 없다라고 봅니다. 제한되어 있다라고 봐요. 제한돼. 물론 자기에게 이익만 주는 행위는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겠지만은, 물건을 팔다 보면은요, 10억도 취득하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봅니다. 미성년자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 같은 사람은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단독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17세 먹은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억짜리 부동산을 팔고 싶으면요, 이 17세 먹은 이 미성년자 같은 사람은 이제 법정 대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이런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대리에 의해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지, 단독으로는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계약을 통해서 이제 손해볼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죠. 자녀들이 있으시면요, 자녀가 핸드폰을 사러 간다라고 했을 때 핸드폰 가게에서요, 그 혼자 와가지고 중학생이 혼자 와서 핸드폰 사려고 그러면요, 안 팝니다. 안 팔아요. 안 파는 이유는요, 중학생이 혼자 왔을 때는 중학생은 의사 능력 정도는 있지만은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요, 그 미성년자는 오늘 가가지고 산 다음에 내일 와서 다시 바로 아무 이유 없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언제든지 와가지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지는 않겠죠.
그래서 미성년자한테는 단독으로 오면 물건을 팔지는 않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올 때는 그 휴대폰 매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부모 데려와라. 아니면은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오라 이거죠. 최소한 부모랑 이제 통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통화를 통해서 이제 동의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입증이 돼야만 그때만 어떻게 되면 물건을 팝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나 이렇게 동의나 대리에서만 완전 유효한 권리를 변동시킬 수 있는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단독으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완전하게 권리를 단독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 보시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거 그랬는데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권리가 변동되면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그래서 권리 능력은 뭐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죠. 자, 당사자와 관련돼서 이런 요건이 있는데요. 이 당사자와 관련된 이런 능력과 관련된 내용은요, 우리의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와가지고 부동산 사고 파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민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요 내용은요, 능력과 관련된 내용, 즉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은요, 우리의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요. 당사자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제 성년자로서 행위 능력을 갖는 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럼 그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했죠. 자, 당사자적 요건 위에 그 내용이요, 확정될 수 있어야 돼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권리이기 때문에요. 그 권리가 확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이라는 사람한테 자, X 물건을 판다라고 했을 때요. 이 X 물건을 팔 때는요. 토지였을 때는 번지수 이런 것들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물건을 팔 때요. 팔 때 여기다 내 땅 이렇게 했어요. 내 땅. 내 땅 팔게라고 했어요. 그때 을이라는 사람이 내 땅, 그래, 그 땅 살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요, X토지 하나였으면은, 아, 그러면 X토지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텐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땅이 있는데요,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요, X, Y, Z, 세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지가 3개나 있어요. 도대체 어떤 땅을 판다라는 것이냐, 아니면 3개를 한꺼번에 15개 팔겠다는 것이냐, 이거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권리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을이 도대체 어떤 토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느냐 정할 수가 없죠. 이 권리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어떻게 됩니까? 확정될 수 있어야 돼요. 확정. X면 X, Y면 Y, Z면 Z 이렇게 확정될 수 있어야만이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그 권리의 내용이요.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X로 확정됐으면요. 확정된 내용이 어떻습니까? 가능해야 되겠죠. 가능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뭐 권리로 인정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됩니다. 만약에요. 3월 1일 날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하면 채권이 발생하는데 이 X 토지가요. 사실은 국가에서요. 2월 20일 날 수용을 해갔어요. 수용을. 자, 국가에서 수용해 가버렸기 때문에 이 토지는 3월 1일 현재 누가 소유하는 토지입니까?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요, 국가가. 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매를 해봤자 어떻습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국가 토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을의 갑에 대한 채권, 권리를 인정해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권리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권리는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비록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계약 자체가 불능인, 이행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불능인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했으면은 권리 의무가 발생할 수가 없겠죠.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때요. 매매 계약을 한 때로부터 그 전에 이미 어떻게 돼요? 불능이 됐을 때는 이런 불능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무런 권리가 변동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용이 이때 이루어졌다고 해보죠. 3월 15일 날 수용이 이루어졌어요. 자, 3월 15일 날 수용이 이루어졌으면 이때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는 않기 때문에 3월 1일 날은 가능은 했죠. 그런데 그 이후의 사정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됐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이후에 불가능하게 됐으면 이런 것들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요, 3월 1일 현재는요, 시간이 꼭 가지도 않기 때문에 3월 1일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건 가능했죠. 가능했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합니다. 유효하지만은 다만 수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고요. 계약은 일단 유효하고 이제 다른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권리는 일단 발생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가능해야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때 가능과 관련돼서요. 불가능하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데 불가능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만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일단은 가능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했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즉 적법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금지 규정 법에서 야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런 건 하지 말아라고 해가지고 금지시켜 놓은 규정 그 규정에 위배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법으로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서 적법하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금지해야 될 사항들을 법으로 다 일일이 나열해서 금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서 적법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권리로서 변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우리 앞에서 했죠.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그 의사를 다시 말해서 X 물건을 10억 원에 팔겠다. X 물건을 10억 원에 사겠다라고 하는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10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해서 10억 원에 팔 의사였는데 쓰는 과정에서는요. 공안을 빠뜨려 가지고요. 1억으로 표시를 해버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요. 자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10억 원으로 팔 생각이었는데 1억으로 잘못 썼으니까 이건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잘못했으니까 1억만 받고 10억짜리 넘겨줘라. 이러면은 갑한테 너무 가혹한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또 불일치하게 되면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이렇게 실수가 이루어졌을 때요. 그 실수를 모두 실수 하나로 9억을 책임지라 그러면 너무 가혹한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서는 안 되고요.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청약이나 승낙, 의사표시를 할 때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기나 강박,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어떤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률행위까지, 계약까지 그 법률행위의 내용대로 이행을 해라, 의무를 부담해라 라고 하는 것은 사기나 강박을 친 그 가해자들을 보호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밑에 특별 요건은요, 우리가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요건이 되고요. 만약에 법률행위를 할 때 직접 법률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라든지, 대리를 통해서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또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냐. 또 법률행위를 할 때 뭐 조건을 달았을 때, 뭐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그랬을 때의 그 효력은 어떠한 방법으로 발생을 하느냐. 이런 내용들은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일반적인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그 내용들요. 사례 접근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일반적인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126페이지 보시면은 법률행위의 종류가 있는데요. 법률행위 종류. 이 법률행위 종류와 관련된 내용들은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이제 법률행위라는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네, 쉽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계약하고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계약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단 법률행위의 의미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나머지 내용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